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박지원의 한문소설 예덕 선생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덕 선생전이라는 것은요, 이 예는 더러울 예자입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게 있죠.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 좀 하찮고 좀 더러운 직업을 가진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하찮은 일을 하지만 인품이 아주 뛰어납니다. 덕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이 박지원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공부해 보시죠.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주제는 바람직한 교우, 바람직하게 우정을 나누는 그런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무실역행하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무실역행이라는 것은요. 실속 있는 삶을 실천하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일을, 실속 있는 일을 힘써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실역행인 거죠. 실학정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정조 시대고요. 배경은 조선 후기 한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요. 성격은 교훈적이고요. 예찬입니다. 인물을 예찬하고 있고 또 풍자와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갈래는 이제 풍자 소설이라는 거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이제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게 누구냐? 바로 엄행수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이 엄행수가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덕 선생인 거죠. 그래서 참다운 인간상을 작가는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이 엄행수에 대한 선귤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엄행수를 갖다가 진정하고 교우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선귤자와 그 제자 자목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선귤자의 제자 이 자목은 스승이 그 비천한, 즉 누굽니까? 엄행수죠. 이 신분의 이 엄행수와 사귀는 자체를 굉장히 그 못마땅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귤자는 이 엄행수의 인물됨을 말로 잘 제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우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에게 생생하게 육성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목이라는 이 제자는 양반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허위의식과 위선을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사람의 전형으로 나오는 거죠. 양반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식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소외된 이 하층민, 주인공이죠. 그래, 이 삶을 조명하면서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당대 양반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간접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또 인간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평등한 사회,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계급이나 어떤 직업, 이런 차별, 이런 것을 깨버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반영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다? 실학사상인 거죠. 예. 그리고 당시의 그 엄격한 이런 신분 체제에 대해서 작가는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실학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익과 아첨, 이거에 기반한 이런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경계해라.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진정한 벗사김에는 어떤 도가 있는지 또 참다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외향보다는 내적인 면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지닌 인물이 바로 선귤자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좀 학습을 하실까요? 예, 본문에 가시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끊어서 이제 보시면요.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인물 소개죠, 인물 소개. 그래서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서술을 해주고요. 중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선귤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선귤자는 이제 실제 실학자 이덕무의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작가의 대리인 또는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종본탑, 지금의 탑골공원, 즉 파고다 공원이죠. 이곳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찮고 미천한 그런 신분이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업 자체가 바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를 엄행수라고 불렀대요. 이 엄행수. 행수라는 건요, 보통 이 일꾼 가운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고요.
엄은 그의 성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러한 미천한 일을 하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예. 자,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에 가시면 선귤자가 이제 제자 자목에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목이 이제 스승에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가치관의 대립이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목이 이제 선귤자의 제자이고요. 당시 양반 계층의 전형적인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선귤자에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던진다는 얘기죠. 문제를 제기한다. 또는 비판을 한다.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와 같다. 비유하는 거죠. 핏줄 같이 하지 않는 형제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굉장히 가깝고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스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벗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 유명 사대부들이 이 선생님 밑에서 논일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선귤자라는 사람은 양반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벗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맨 앞에는 어떻습니까? 요 하찮은 직업을 하는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엄행수하고는 이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자목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대부,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하고는 쉽게 어때요?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당시 양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벗의 사귐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거죠. 지금 벌써 말투가요. 가장 비천한 막일꾼이다. 그렇죠? 열악하다. 매우 질 떨어지고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살면서 그렇죠? 예, 남들이 치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수치와 모욕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왜 그의 덕을 자꾸 칭송하고 선생이라고 또 이 호칭을 부르냐? 앞으로 그와 교분을 맺고 친구 되기를 청할 것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목의 어떤 불평불만, 못마땅한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승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고요. 이 자목의 대화에서 이제 가치관이 나타났죠. 사람의 어떤 신분 또는 직업 이렇게 이런 것에 따라 외적인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인물을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하오니 문화라는 건 이제 가르침을 받는 스승 아래에서 이 말이에요. 문화생 즉 제자라는 얘기죠.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금 말을 이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선글자가 그에 대해서 이제 깨우침을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상대가 듣기 좋게 단점과 장점을 말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교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글자는 이제 웃습니다. 그렇죠? 예, 여유가 있죠? 앉게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기는 것 바로 이게 교우의 도입니다. 아셨죠? 예.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의원이 제병은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군 못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은 잘 처리하지만 자기 일은 정작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남들이 그걸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긴다.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마냥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아첨에 가까워질 것이고 또 오로지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어때요? 흉보는 것처럼 무정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칭찬과 단점을 언급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속적인 이런 교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귐을 뭐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 그 핵심에서 벗어나서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우회적인 말하기 있잖아요. 그렇죠?
돌려 말하는 거. 자, 그러면서 설사 책망, 꾸지람이 좀 지나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 특히 싫어하는 이 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듯이 은근히 말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감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말은요. 남의 장점, 그렇죠? 타인의 장점을 이제 언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을 토닥일 때도 어때요? 겨드랑이까지 이르지 말고 또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어떤 사귐의 요령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벗을 사귀는 교우의 방법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또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뜬구름 같은 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벗을 사귀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올바른 교우의 도를 갖다가 제자에게 뭐다 가르쳐서 깨우쳐 주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예.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자목은 귀를 막고 뒷걸음치며 말하기를. 자,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 자, 시정잡배라는 건요, 시장 길거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점잖지 못한 이런 무리나 하인들, 이런 일반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자목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목의 그 말하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자목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한다, 또 외양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은 어떤 그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간접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4번 네 번째 내용 가시면요. 이제 참된 교회 방식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교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술 방식이 이제 주로 뭡니까? 대화로 이제 전형된다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인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 바로 신분이 미천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의 사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이었군. 그러면서 이제 스승이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라는 건요, 방금 위에 나온 시정잡배나 하인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이러한 세속적인 교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는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도움을 요청하면 멀어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오랜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3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다? 세속의 사귐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게 되어도 오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해관계나 아첨으로 사귀면은 결국 뭐다? 올바른 벗의 그 사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사귐은 뭐냐?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도 없고 꼭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자가 말하는 그 올바른 참된 교우의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덕과 의리가 통하는 것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선교자가 말하는 도의로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위로 천고, 아주 오랜 시절에 옛사람과 벗을 해도 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나 떨어져도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문제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올바른 교우의 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글 전체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그 부분이네요. 아셨죠? 예, 중요하죠? 자, 이제 5번째 하실까요? 이제 가식 없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욕심도 없고
이 엄행수의 이 삶의 모습을 예찬합니다. 보실까요? 저 엄행수란 사람 봐라. 일찍이 나에게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여러 사대부들하고 다르잖아요. 유명 사대부들은 알아달라고 이제 찾아오지만 저 엄행수란 사람은 그런 속된 사람들과는 대조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또 그 엄행수란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 때도 신중하다 이거예요. 또 졸음이 올면 쿨쿨 자버리고 웃을 때 껄껄. 그러니까 가식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식이 없다. 숨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일자가요. 또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어때 구멍을 내어 들어갈 때도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죠. 아침이면 어때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가 뒷간을 청소한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미천한 그 공간에서 살지만 결국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신의 그 책임과 직분을 다한다는 거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이제 무의도식하는 이런 사대부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런 양반 계층과는 대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엄행수를 칭찬합니다. 사실 그 속에는 당시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이나 10월에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 똥 쭉 열거합니다. 이러한 그 힘든 작업 있죠. 이 똥 따위를 이제 주옥인 양, 주옥은 이제 구슬과 옥처럼 긁어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치심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다 가져가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욕심을 부려도 어때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탄받거나 뭐 말에 어떤 그 이상한 소문이 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회에 위반되지도 않고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서 일에만 열중한다. 그렇죠. 굉장히 뭐합니까? 성실한 겁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소박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모르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걸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이라는 거고요. 이 엄행수가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그를 예찬한다 해서 그걸 거만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헐뜯는다 해도 욕되게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엄행수는 가식 없이 본분을 다하며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번째 내용을 한번 가실까요? 또 이 엄행수가요 굉장히 검소하고 또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예를 또 실천할 줄 아는 대은으로서의 엄행수다라고 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뭐 이거 쭉 열거하죠.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뭐 미나리, 이태인은 저 이태원입니다. 지금 용산. 예. 토란들은 상상전, 자 토지 매우 비옥한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는데 모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 다 엄씨의 똥을 가져다가 한다. 이게 결국 엄씨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비옥하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1년에 6,000푼이나 된다네. 하지만 그는 어때요? 아침에 한 사발이면 흡족한다. 밥 한 사발이면.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도 다시 한 사발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다는 거죠. 아셨죠?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여도 목구멍이 넘어가면 뭐 푸성기나 고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또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치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또 흙에 묻을까봐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실용성을 중시한 거죠. 실용성. 그쵸? 우리 이 박지원 소설에 우리 허생전에도 나오잖아요. 허생전. 그쵸? 허생전에서도 이 사대부들을 비판할 때 넓은 소매를 입고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넓은 소매에 대한
박지원의 그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그렇죠? 넓은 소매를 입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건 바로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실용적으로 넓은 소매를 입고는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실학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해마다 정월 초 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있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예덕 선생 엄행수는요, 최소한의 격식과 예절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다시 헌옷으로 갈아입고 마을 안으로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귤자의 그 단적인 평가가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은이라는 건요, 속세를 벗어나서 세속적인 일에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숨어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주 그 덕과 그 어떤 도덕적인 그 윤리 의식이 뛰어난 인물한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굉장한 그 예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략 이후를 보시겠습니다. 엄행수는 이제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주고 먹고 살합니다. 미천하고 하찮은 직업에 이제 있는 거죠. 불결하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롭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제목에 나타난 예덕 선생입니다. 예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그 불결하고 지저분한 똥을 찌고 사는 이런 미천한 사람이지만 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가 또 처한 것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또 지킨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뜻을 미뤄보면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아주 많은 녹봉, 즉 요즘 말하면 연봉이죠. 연봉. 그죠? 이거 많이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만하다. 그죠? 의리를 지키고 검소하고 소박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겠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본받아야 될 겁니다. 4대 부들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을 강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단락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선귤자가 이제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덕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까닭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엄행수의 삶이 그렇죠. 더러운 가운데 더럽지 않은 것, 바로 엄행수죠.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건 어떻습니까? 당시 사대부의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직업이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행수를 떠올리게 되면 견디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소한 엄행수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로 마음속에 좀도둑질을 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행수를 생각지 않을 수 없겠다.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바로 엄행수는 뭐다? 성인의 경지에 있다. 성인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네요. 그렇죠? 예. 자, 선비로서 곤공에 산다고 해서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출세했다고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또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행수와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무의도식하고 있는 당시의 양반들, 위선적인 당시에 이런 양반 계층을 싸잡아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엄행수랑 비교한다는 자체는 당시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 이유가 나온 거죠. 스승으로 모신 이유. 그리고 어찌 감히 버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스승이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찬하고 아주 극찬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를 스승으로 모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긴 내용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복습을 철저히 하셔서 수능 대비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